내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하룻밤새 빼앗겼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절대로. 반드시 되찾고 말 거야. 차가운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병상에 누운 이강석의 주름진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강석의 얼굴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 속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전 2021년 가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78살의 이강석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일군 회사 빌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석 건업 간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강석은 1999년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중견 건설자재 기업으로 성장시킨 강석건업의 설립자입니다. 인천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에서 지금은 연 매출 5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요. 6년 전 아들 민우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과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석은 천천히 거실로 향합니다. 넓은 거실 벽면에는 그의 사업 성공을 보여주는 상패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IMF 위기 때 회사를 살린 공로로 받은 중소기업인 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미소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지요. 강석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여기는 걱정 마. 우리 민우가 회사를 잘 이끌고 있으니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미연이 강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민우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그럭저럭 지내지. 회사는 어때? 요즘 원자재 값이 오른다던데.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오히려 중국 시장 진출로 매출이 늘고 있어요. 강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민우와 미연이 소파에 앉자 강석은 부엌으로 가 차를 준비합니다. 아버님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네. 미연이 말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직 문제 없어. 강석이 차를 내오며 셋은 소파에 앉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엽니다.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민우와 미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미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가 좀 걱정이 되어서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느꼈지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 보여요. 강석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해. 민우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그건 그냥 깜빡한 거야.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듭니다. 아버님, 저희가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봤어요. 용인에 있는 다이아 마을인데 의료시설도 최고고 동년배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강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그의 손에서 찻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난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점점 외로워 보이셔서 걱정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미연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최고급 시설이라 호텔 같아요. 단지 둘러보기만 하는 건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강석은 여전히 완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민우와 미연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결국 일주일 후 일단 구경만 해보는 것에 동의한 강석은 민우 부부와 함께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요양원은 용인시 교외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시설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넓은 로비, 깨끗한 공간, 밝은 분위기, 친절한 직원들. 강석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 하지만 일단 구경만 하는 거야.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니까. 요양원 관계자가 시설을 안내하는 동안 강석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로비에서 체스를 두는 노인들, 정원에서 산책하는 모습들, 깔끔한 식당과 다양한 취미 활동실. 시설 투어 중 민우가 관계자와 이야기하러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강석과 미연이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사실 얼마 전에 공증받은 서류가 있어요. 민우 오빠가 말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줍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아버님의 남은 주식과 부동산을 저희에게 신탁하는 문서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 용어가 많아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글씨도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산량도 법적 대리인 지정과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내 재산을 다 너희에게 넘기는 내용 아니냐? 미연은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그냥 세금 때문에 필요한 서류일 뿐이에요. 민우 오빠가 다 설명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강석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서명하기를 거부합니다. 난 이런 중요한 서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 내가 알던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판단해야겠어.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지만 곧 미소로 바꿉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민우가 웃으며 돌아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 시설이 마음에 드세요? 민우는 미연과 눈빛을 교환하고 아버지의 손에 든 서류를 발견합니다. 아, 그 서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회사 경영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저희를 믿고 사인해 주세요. 강석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아들아, 난 내 평생 사업하면서 서명 전에 항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어. 이건 집에 가져가서 검토해 볼게. 민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되찾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럼 오늘은 요양원 구경만 하고 가시죠. 그날 밤 강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글씨를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신탁이 아니라 완전한 재산 양도잖아. 내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심지어 내 법적 보호자 지정까지. 강석은 충격에 휩싸여 소파에 깊이 기대앉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린 민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 이럴 수가. 민우가 날 속이려고 했다니.
다음 날 아침 강석은 민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우야, 그 서류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긴장된 듯 들립니다. 아버지, 그냥 일반적인 신탁 계약서예요.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런데 왜 모든 재산을 너희 명의로 옮기는 내용이 들어있지? 심지어 내 법적 보호자 지정까지? 잠시 침묵 후 민우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판단력이 떨어지실 경우에 저희가 보호해드리기 위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내가 언제 그랬니? 강석의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어제도 요양원에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아무것도 반복하지 않았어. 보세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강석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아니면 민우가 날 속이는 걸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강석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김종필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필의 개인 병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로서 마주 앉습니다. 종필아, 솔직히 말해다오. 내가 정말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으냐? 종필은 강석을 자세히 살핍니다. 한 달 전에 정기 검진했을 때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건강했어. 기억력 테스트도 정상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나? 강석은 민우와 미연의 행동, 요양원 방문, 서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종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강석아, 이건 이상하다. 네가 갑자기 인지 능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예방 차원에서 오늘 간단한 검사를 해보자. 검사 결과 강석의 인지 기능은 여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종필은 안심시키면서도 경고합니다. 강석아, 조심해라. 최근에 노인 재산을 노리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특히 가족들이. 설마 민우가 그럴 리가. 내 아들인데. 종필은 무거운 표정으로 친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효자는 아니야. 그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마라.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강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중요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만날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민우와 미연이 이삿짐 트럭과 함께 강석의 집에 나타났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우, 미연뿐 아니라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입소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세요. 강석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뭐라고? 난 아직 결정한 적 없어. 민우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번에 서명하신 서류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기억력 감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강석은 격분합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난 서명한 적 없어. 어제 그 서류를 들고 종필이를 만났다고. 그는 내가 멀쩡하다고 했어. 미연이 부드럽게 끼어듭니다. 아버님,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어제는 아무데도 안 나가셨어요. 저희가 저녁에 들렀을 때 계속 TV만 보고 계셨잖아요. 뭐라고? 난 어제 분명히.
그때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강성님, 저는 요양원 소속 간호사입니다. 저희가 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기시면 됩니다. 강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상황이 빠르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먼저 전화 좀 할게. 강석이 전화기를 집으려 하자 민우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전화하시려고요? 지금은 침착하게 짐만 챙기세요. 좋은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강석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당장. 이건 불법이야. 난 동의한 적 없어. 민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남자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강성님,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진정제를 맞으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뭐? 안 돼. 누가 널 의사로. 강석이 외치지만 이미 두 남자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주사를 맞은 강석은 점점 의식이 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차갑게 변한 민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은 요양원 방에서 깨어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고 낯선 환경에 그는 순간 혼란스러워합니다. 곧 기억이 되살아나며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전화기를 찾아 방을 뒤지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밖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열쇠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중년 여성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모시러 왔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전 동의한 적 없어요. 이건 감금이에요. 간호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이강성님,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아드님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합법적인 입소입니다. 자,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강석은 항의하려 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여전히 몸이 무겁고 생각이 흐릿합니다. 결국 그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에는 여러 노인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핍니다. 탈출구를 찾는 듯한 그의 눈빛에 누군가가 관심을 보입니다. 새로 오셨군요. 옆자리에 앉은 품이 있는 노부인이 말을 겁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왔습니다. 정확히는 끌려왔죠. 노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대부분이 비슷한 경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석은 관심을 보이며 몸을 기울입니다. 당신도 강제로 이곳에? 네. 제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전직 가정법원 판사였죠. 2달 전에 딸과 사위가 저를 이곳에 넣었어요. 제 아파트 2채가 탐났나 봐요.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판사셨군요. 그럼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것도 아시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소연은 조용히 손짓하며 강석의 말을 막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요.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산책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날 밤 강석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는 배신감,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받은 보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후 강석은 요양원 생활에 겉으로는 적응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도움으로 그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강석은 면회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시설은 마음에 드세요? 강석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이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우는 한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만해. 강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 통장과 카드는 어디 있니? 내 집은? 내 모든 재산은?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그게 아버지 계좌는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강석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억누릅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내 핸드폰은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줘. 아버지, 여기는 노인분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공용 전화기가 있어요. 필요하실 때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대요. 강석은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언쟁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가봐라. 민우가 일어서려 할 때 강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민우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내 아버지야. 평생 너를 위해 살았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민우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칩니다. 그러나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해하실 거예요. 민우가 떠난 후 강석은 면회실에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때 소연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드님이었나요? 네. 내 모든 것을 빼앗은 아들이죠. 소연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밤 제 방으로 오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강석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건너 소연의 방으로 향합니다.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지 않는 시간을 노려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소연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방은 강석의 방과 비슷하지만 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전해요. 이 방은 감시 카메라가 없어요. 제가 입소할 때 확인했거든요. 강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판사 생활 30년 했어요. 그동안 이런 노인 학대 사례를 수도 없이 봤죠. 시설과 결탁한 가족들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 저도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요. 소연은 침대 밑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청소부가 몰래 가져다 준 거예요. 외부와 연락할 수 있어요. 강석의 눈이 희망으로 빛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친구에게 연락해야 해요. 의사인데 그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전화를 시도했을 때 종필의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강석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지만 모두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번호가 바뀌었거나 사용 중지됐어요. 소연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아드님이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을 거예요.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려는 거죠. 강석은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직 방법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노인 인권 변호사가 있어요. 그에게 연락해 볼 수 있어요. 다음 날 소연은 자신의 변호사 지인인 박현우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현우는 42의 나이에 노인 인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공익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만남을 계획하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소연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소연은 뇌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강석은 충격에 빠집니다. 유일한 조력자를 잃은 것입니다. 병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소연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강석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시설 측은 소연과 그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외출도 전화 사용도 더욱 제한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석은 밤마다 탈출 계획을 세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의 건강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다시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 관련해서 사인이 필요한 서류가 몇 개 있어요. 강석은 냉담하게 대답합니다. 또 어떤 속임수야?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회사 일이에요. 중국 지사 설립 관련 서류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분이 아직 있어서요. 강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글씨가 작고 법률 용어가 많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경 좀 가져다 줘. 여기 있어요. 민우가 건넨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려는 순간 강석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어지럽고 강석이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셨어요. 강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네. 내가 왜 여기? 회의실에서 아드님과 이야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찰하셨는데 일시적인 쇼크라고 하셨어요. 휴식이 필요하시대요. 강석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정말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까? 다음 날 강석은 몸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간호사는 급히 의사를 부르고 강석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강석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석의 얼굴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강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하룻밤새 빼앗겼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절대로. 반드시 되찾고 말 거야.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강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병상 차트를 확인하더니 강석에게 다가옵니다. 이강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김지연입니다.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강석은 약간의 의심을 품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소연님의 친구분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대요.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소연 씨가요? 그녀는 괜찮나요? 지연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박현우 변호사에게 당신의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강석은 충격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소연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밉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은 작은 메모지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석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강석의 병실. 퇴원을 하루 앞둔 아침입니다. 강석은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절망보다 결의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회복지사 김지연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뒤로 42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고급스러움보다는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강석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지연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복수할 힘도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박현우 변호사님이에요. 소연 판사님의 부탁으로 오셨어요.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석님. 한소연 판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강석은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그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형 로펌에 세련된 변호사를 기대했지만 현우는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느낌을 줍니다. 변호사님이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현우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짓습니다. 저는 노인 권익 보호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15년간 유사한 사례를 100여 건 이상 다뤘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학대 케이스는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병실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펼치고 강석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 같더라도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미연이 요양원 방문을 제안한 날부터 강제 입소, 재산 탈취, 소연과의 만남, 약물 투여와 강제 서명까지 말하는 동안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민우가 이렇게까지 했는지입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었고 내 모든 것을 물려줄 계획이었는데 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양원 회사가 다이아 그룹이라고 하셨죠? 그곳은 몇몇 문제가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결탁해 불법적인 행위를 도운 전력이 있어요.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이 허가를 받고 운영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현우가 설명합니다. 현우는 강석의 의료 기록을 요청해 검토합니다. 주치의를 만나 상담한 후 다시 병실로 돌아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강석님의 인지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우수하다고 하시네요. 심장 문제는 있지만 그것과 판단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석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민우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약물까지 동원한 거죠. 현우는 강석의 진술과 소연이 남긴 메모, 그리고 병원 기록을 토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입니다. 둘 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기, 강제 감금, 약물 투여를 통한 상해, 강요된 서명 취득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민우 씨는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강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무리 배신했다 해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재산권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제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화, 탈취된 재산의 반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회사를 시작할 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아들을 형사 고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예요. 인생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고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강석은 병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심정을 비추는 듯합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배신의 깊이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석은 결심합니다. 가족의 정과 정의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현우가 병실을 방문하자 강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 재산과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럼 먼저 민사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원 후 강석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이미 민우가 처분했고 모든 재산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지연의 주선으로 강석은 소연의 아파트에서 임시로 머물게 됩니다. 소연 판사님이 남긴 유언이에요. 이강석님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 아파트를 사용하시라고. 지연이 열쇠를 건네며 말합니다. 소연의 아파트는 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옛날 아파트였습니다. 법률 서적으로 가득한 서재와 정돈된 거실이 소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강석은 소연의 서재에 들어서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끝까지 날 도우려 했는데 내가 그녀를 구해주지 못했어. 지연이 강석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한소연 판사님은 이강석님이 정의를 위해 싸우길 원했어요. 그게 그분에 대한 최고의 보답일 거예요. 소연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강석은 현우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투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고 법률 지식을 공부했어요. 한편 민우는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경찰서, 심지어 노인복지센터까지 수소문했지만
강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민우가 사무실에서 비서에게 소리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모든 곳을 다 알아봤지만 민우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합니다. 찾아. 어떻게든 찾아. 그분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 한편 강석과 현우는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강석에 관한 모든 기록을 폐기했고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우가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요양원과 민우 씨가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강석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이 빛났습니다. 오승준. 내 비서였던 오승준이 있어요. 그는 민우와 가까웠지만 나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는 즉시 오승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은 경기도 양평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오승준을 찾아냅니다. 승준의 집은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입니다. 문을 열자 62 정도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강석을 바라봅니다. 사장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승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랜만이네, 승준 씨. 강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승준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자 승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실 저도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승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알고 있는데요?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지요. 이민우 전무가 사장님을 요양원에 보내기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 부동산 투자였더군요. 강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 일이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 승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이 전무의 보복을.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민우 편에 서 있었고요. 승준은 서랍에서 USB를 꺼냅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이민우 전무의 비자금 계좌 내역, 사장님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진단받게 하려고, 의사와 거래한 이메일 내용,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증거까지요. 강석의 손이 떨립니다. 승준이 USB를 건네며 말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제 어머니가 아프실 때 치료비도 대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승준은 그런 은인을 향한 이민우 전무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강석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단순히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니. 현우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증거들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횡령은 심각한 범죄이니까요. 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선 민사로 내 것을 되찾는 데 집중합시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현우는 소장을 준비합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모든 법률적 근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직후 민우에게 소송 통지가 전달됩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강석의 숙소를 찾아냈어요. 소연의 아파트 현관벨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민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강석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인터폰을 바라봤어요. 할 말이 뭐가 있니? 법정에서 만나자. 제발요, 아버지.
오해가 있었어요. 직접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녹음기를 가동시켜 놓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지요. 그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닌 다소 초조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아버지,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걱정했어요. 네가 날 요양원에 가두고 약물까지 투여했을 때는 걱정 안 했던 것 같은데? 민우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침착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최근에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거짓말 그만해. 강석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난 의사 진단서도 받았어. 내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민우는 전략을 바꿉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방법을 잘못 택했어요. 하지만 의도는 순수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가 어렵다고? 작년 매출이 520억이고 순이익이 83억인데? 거짓말도 제대로 해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확한 회사 재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야. 내가 평생 일군 회사야.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민우는 작전을 다시 바꿉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게요. 아버지의 치매 증상, 폭력성, 피해망상 등을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거예요.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될 텐데 정말 그러시겠어요? 강석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협박으로 날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니? 난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그럼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보죠. 아버지께 용인의 별장을 드리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소송은 취하하시고 내 것을 훔쳐놓고 그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그게 합의야? 민우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나라는 걸 알아두세요. 민우가 떠난 후 강석은 녹음기를 멈춥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아들의 냉혹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제 그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첫 재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석과 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반대편에는 민우와 3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들은 거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민우 측 대표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노년의 부모를 보호하려는 자식의 안타까운 노력을 오해한 경우입니다. 이강석 원고는 최근 몇 년간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문제를 보여왔고, 이민우 피고는 아버지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요양시설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강석의 기억력 문제와 정서적 불안정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를 제시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 의사의 소견서, 심지어 몇 년 전 강석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낸 CCTV 영상까지. 현우가 일어나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시한 의사 소견서는 피고 이민우와 금전적 거래 관계가 있던 의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의사는 전문성을 갖춘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의사가 이민우 피고에게서 지난 1년간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계좌 내역입니다. 또한 원고의 요양원 입소 직전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난 CCTV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미간을 찌푸립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사. 현우는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소연의 증언을 담은 메모, 강석의 의료 기록,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 측이 원고의 정신 능력 저하를 주장하지만 실제 의료 검사 결과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종합인지기능검사에서 원고는 또래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그 검사는 소송이 시작된 후에 진행된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떻습니까?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고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한 달 전에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인지 기능은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현우는 이어서 오승준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민우의 비자금 계좌 내역, 의사와의 부적절한 거래, 이메일,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등 민우 측 변호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런 증거가 있을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는 강석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강석이 증인석에 앉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지만 눈빛은 단호합니다. 현우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강석님,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마지막 시기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나요? 강석은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2015년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건설회사 2곳과 계약을 체결했지요. 당시 투자금은 90억 원이었고 첫 해 매출은 2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회사의 재무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작년 매출은 520억 원, 순이익은 83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매출 600억, 순이익 100억입니다. 그리고 중국 청두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도 준비 중이었지요. 민우 측 변호사가 반격에 나섭니다. 이강석님,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요양원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석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관심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강제로 끌려간 곳에서 호의적으로 대화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 입소 직후 처음 보는 약물을 투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물이 제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민우 측 변호사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회사 경영에 관여하려 하셨나요? 이미 모든 권한을 아드님에게 위임하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에 강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경영에 관여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지요. 회사 지분 40%는 여전히 내 명의였고 그것은 내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지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강성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회사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알츠하이머 소견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강석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힘차게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치매라고? 1984년 8월 15일 우리 회사가 첫 해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상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그 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23억의 순이익을 올렸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했다. 이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의 말로 들리나? 법정은 강석의 말에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판사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강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회사 경영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을 속임수와 약물로 빼앗는 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강석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그토록 희생했는데 네가 이렇게 갚을 줄은 몰랐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노후의 모습인가? 법정 안에 눈물을 훔치는 방청객들이 나타났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날의 재판은 이렇게 강석의 압도적인 증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석을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증언은 처음입니다. 강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사님께서 모든 증거를 검토하신 후 다음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갑자기 민우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현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앞으로 나서지만 강석이 그를 제지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민우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화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 현우가 강석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 게 괜찮아요, 변호사님. 강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석과 민우는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합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민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우리 가족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게 그걸 네가 묻니? 네가 날 요양원에 가두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빼돌렸는데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요.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로 알고 싶다. 내가 널 그렇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 보였고,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회사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죠. 그게 다야? 단순한 욕심? 민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회사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실패했어요.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그러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널 도왔을 텐데. 부끄러웠어요.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었고, 그러다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됐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강석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지분, 집 예금, 제가 유용한 회사 자금도 제 개인 재산으로 메우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강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입은 상처는 깊지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부성애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난 그것부터 지켜보고 싶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절차도 필요할 거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해. 그럼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제출해도 될까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다음 재판날 법정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민우가 증인석에 직접 나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했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판사와 방청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현우는 강석에게 의아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석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제 다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기로 하셨군요? 네, 하지만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양측은 법정에서 합의안을 제출합니다. 민우는 탈취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회사 지분 중 40%를 강석에게 돌려주며 회사 자금 유용분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회사 경영은 이사회의 감독하에 진행하기로 합니다. 판사는 이 합의안을 승인하고 소송을 종결짓습니다. 양측의 합의를 존중하여 본 소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피고 이민우 씨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선 범죄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강석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저는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랍니다. 판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석과 현우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민우 씨의 범죄 행위는 분명했는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강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싶네. 물론 쉽게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강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들과의 화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토록 깊은 배신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다음 날 강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그에게 반환되었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같은 가구, 같은 사진들이 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입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찾아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강석은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민우가 상자를 건넵니다. 강석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시계잖아. 어디서 찾았니? 전당포에 맡겼던 것을 찾아왔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을 때 아버지가 이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신 것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내 미래가 이 시계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를 맡기고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항상 기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은 시계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 그리고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우야.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날 밤 강석은 홀로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들려 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아는 것. 강석은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대고 듣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버텨온 시계의 심장 소리가 그에게 위안을 줍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현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강석님, 제가 한 일은 많지 않아요. 강석님의 용기와 결단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잠시 침묵 후 강석이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소연 씨가 남긴 자료들,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강석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실립니다. 네,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한소연 판사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강석은 소연의 서재에서 찾은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책을 펼쳐듭니다. 소연이 남긴 메모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지요. 그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슬픔과 배신으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오히려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설 시간이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비록 아들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춥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 강석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결정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석의 웅변이 회의장에 울려 퍼집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고 기자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6개월 후 서울 종로구 작은 사무실 안 노인권익보호센터라는 간판이 선명합니다. 강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노인 학대 예방 포스터와 최근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료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현우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강석님, 오늘 신문 보셨어요? 현우가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무슨 일이죠? 현우는 신문을 펼쳐 보입니다. 일면에 노인 재산권 보호법 적극 추진 중이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강석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추진해온 법안이 드디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네요. 현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합니다. 강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살펴봅니다. 이 법안은 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도 한소연 판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강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그분의 유산이 헛되지 않았어요. 강석님이 그분의 뜻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소연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이 공간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강석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지난 6개월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법적 다툼이 해결된 후 그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이 남긴 자료와 현우의 도움으로 노인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 의뢰인이 오신대요. 박미자 씨라고 76세 여성분인데 딸과 사위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죠. 네, 하지만 강석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많은 노인분들이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강석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노인권익보호센터입니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법적 화해 이후에도 그와 민우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주고받고 몇 번 식사도 했지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우구나. 무슨 일이니? 오늘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다니. 강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들의 칭찬이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맙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통화를 마친 후 강석은 복잡한 감정에 잠깁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깊은 배신의 상처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을까? 현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 씨였나요? 요즘은 어떠세요? 두 분 관계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어색해.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박미자 씨가 센터를 방문했어요. 7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깊은 주름 속에 강인함이 묻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석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석이 미자를 응접실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신문에서 봤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 용기를 내봤어요. 미자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외동딸과 사위가 그녀의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며 모든 권한을 가져갔고 점차 그녀를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이 그녀 명의로 있었는데 최근 딸이 이를 모두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것인데. 하지만 딸아이와 법정에서 싸우고 싶진 않아요. 강석은 깊은 공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가족과의 법적 다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박미자 씨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강석은 미자에게 법적 대응 방법과 함께 가족 간 중재의 가능성도 설명합니다. 그의 경험이 담긴 조언은 미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제가 아는 좋은 가족 중재 전문가가 있어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강성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강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깊은 보람을 주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 민우가 보낸 선물이었어요. 오래된 가족 앨범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문을 보고 문득 이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아버지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든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 올림. 강석은 앨범을 펼칩니다. 어린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민우의 졸업식.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적십니다.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직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구나.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센터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합니다. 노인 권익보호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임박한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인 재산 신탁 시 의무적인 제3자 검증 절차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석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의 개인적 경험이 법안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현우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강석님, 큰일 났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일부 금융권에서 로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강석은 침착하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죠? 노인 재산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신탁 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요. 특히 요양시설 연계개발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이런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군요. 언론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더 많이 모으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해요. 강석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의 비즈니스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지요. 몇 주 후 강석은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고 그는 주요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과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노인 학대이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고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노인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석의 진정성 있는 증언은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특히 그가 자신의 아들과 화해하고 복수보다 사회적 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큰 감동을 줬어요. 공청회 이후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석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며 노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언론사가 강석 건업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기사에는 강석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센터 사무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건 분명 우리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공작입니다. 한 활동가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강석은 침착하게 기사를 읽어봅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당시 관행이라고 여겨졌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었죠.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임원들이 저를 위해 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확대되면 법안 추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석님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단을 내립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법안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은 놀라움과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강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옳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강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는 당시의 관행이라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부터 인정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노인 권익 보호 법안의 중요성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업가로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강석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은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민우입니다. 아버지, 오늘 기자회견 봤어요. 강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 꽤 실망했겠구나.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인정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강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넌 내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니? 알고 있었어요. 회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건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에 관한 정보예요. 특히 이 다이아 시니어 그룹이라는 회사가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 재산을 노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강석은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니? 제 인맥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의 싸움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강석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분노와 불신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맙다, 민우야. 다음 날 강석은 민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양원의 불법적인 사업 관행을 파헤치는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합니다.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 언론사가 이 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법안 반대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몇몇 정치인들이 이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집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강석은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혼자 했던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 특히 네가 도와준 덕분이 크지. 그때 박미자 씨가 다가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다르게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석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딸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오해가 많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함께 제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요. 강석은 기쁜 표정으로 미자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족 간의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강석과 민우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봄날의 저녁 공기가 상쾌하고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나를 돕기로 한 거니? 민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노인이 될 테니까. 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네가 저지른 실수도 내가 겪은 고통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변화를 위한 계기였는지도 모르겠구나. 민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셨나요? 강석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요양원에서의 감금, 재산 탈취, 법정 다툼, 그리고 이후의 화해 과정과 함께한 활동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희망이 더 크구나.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봄밤의 강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네. 강석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 사업에 몰두하면서 성공을 쫓았는데 정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시작했으니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강석은 민우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재산권 교육 프로그램과 긴급 상담 한라인 설치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벌써 출근하셨네요. 오늘은 좀 쉬셔도 될 텐데.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킵니다. 밖에 누가 왔는지 보세요. 강석이 창가로 다가가자 거리에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각자 손에 꽃을 들고 센터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를, 또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이제는 희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석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요양원에서 그를 돌봐주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이아 시니어 그룹에서 일했던 김수진입니다. 강석은 즉시 그녀를 알아봅니다. 특별히 친절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물론 기억하지요.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잖아요. 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오늘 용기를 내서 왔어요. 당시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증언하고 싶어서요. 다른 노인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석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그것은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제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석은 수진을 센터로 안내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주 후 강석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 권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지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마친 후 한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강석 선생님, 저는 78세 이진수입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제 경우는 좀 복잡해서. 강석은 진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진수는 셋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고 했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에 이런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석은 진수의 손을 굳게 잡아줍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진수님의 권리예요. 우리 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석의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센터는 지부를 설립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지요. 그들은 단순히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센터 사무실 강석은 다음 날 있을 국회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강성님, 큰일 났습니다. 다이아 시니어 마을 요양원 이사장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를 피해서. 강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근 그들은 다이아 시니어 그룹을 포함한 여러 요양시설의 비리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특히 김수진 씨가 제공한 내부 문서들이. 강석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1년 후 강석은 국제노인 인권 컨퍼런스에 초청받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강석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강석은 특별 연설을 부탁받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78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눕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피해자가 되고 다시 활동가로 거듭난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회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 문명의 수준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끝납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국에서도 같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오늘 이강석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의 투쟁과 성취, 용서와 화해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황혼의 빛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정의와 지혜의 나침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이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